안녕하세요. 영화비평 중독가 해독입니다. 오늘은 비평 방법론 가운데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분석학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는 참 어려운 걸 내가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공부하는 방법론 가운데 정신분석학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공부에 끝이 없는 것 같은 분야가 정신분석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분석학을 공부할 때마다 좌절을 느낍니다. 지금 벌써 영화를 공부한 지 한 25년은 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학은 참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가급적 정신분석학은 영화학자가 아니라 정신분석학자, 그러니까 정신과에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 몇 분이 영화를 그 정신분석학적 방법론으로 분석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분들의 책을 즐겨 읽으면서 정신분석학으로 영화를 보면 이렇게 또 다르게 보이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실명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몇 분의 책은 신간이 나오면 거의 바로바로 사서 보면서 공부에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 스스로도 공부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로이트와 라강, 지제까지 이어지는 그 흐름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따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바로 영화에서 정신분석학은 어떻게 또는 어떨 때 쓰이는가 하는 이야기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이론 또는 영화 비평에서 정신분석학이 쓰일 때 가장 먼저 쓰이는 것은 영화라는 매체를 분석할 때 쓰입니다. 다른 매체, 소설이나 미술이나 연극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왜 사람들이 영화에 더 많이 집중하는가? 그러니까 한 영화가 흥행을 하면은 명랑은 1760만이 들었잖아요. 한 달 만에 1760만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프로야구 그렇게 작년에 많이 관객 들었다는데 1년 내내 든 관객이 730만 들었어요. 1년 내내 든 것보다 한 편의 영화가 더 많이 들었죠. 엄청난 매체 파워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영화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집중하는가? 태어난 지 몇 살 안 되는 두세 살짜리 애도 영화 틀어주면 집중해서 잘 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애가 천재인가? 그러시면 안 돼요.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시는,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영화를 보면 2시간 그대로 집중해서 보시죠. 집중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영화란 매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럴 때 이걸 봉합 이론이라는 것과 매체 이론, 시네마틱 어페러투스라 그러거든요. 매체 이론은 티어리 오브 세툴스라 그러는데, 그 이론을 통해서 영화가 정신 분석학적으로 그 어떤 매체보다 집중하기 쉬운 매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이게 영화 정신분석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란 매체를 정신분석학으로 분석하면 이렇게 잘 분석할 수 있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렇다면 각각 영화의 특징들을 분석할 때 이런 봉합 이론은 필요한가? 사실 이거는 영화 매체를 분석할 때 필요한 것이지, 각각의 영화를 분석할 때는 이런 봉합 이론이나 매체, 기구 이론, 매체 이론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영화를 분석으로 분석할 때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물었을 때는 결국은 영화 속의 캐릭터를 설명할 때, 그럴 때 정신분석학이 매우 유용합니다. 가령 제가 영화를 한참 공부하던 1990년대 중반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루이 마르이라는 굉장히 거장 감독의, 프랑스 거장 감독의 영화하고 데미지라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이 영화가 무겁고 그 무엇이 들어있는 신화적이면서 굉장히 그 구조주의적이면서 좋은 영화랑은 알겠는데
인물의 심리를 도대체 저 주인공이 왜 저러는가, 특히 영화 속의 주인공인 안나의 심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정신분석학자이면서 의사이신 배종훈 선생의 책을 읽다가 이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아, 저거였구나. 그러니까 안나가 왜 저렇게 하는가 할 때, 안나의 그 첫 섹스 장면에서 보통 우리가 아는 섹스 장면은 여성의 몸을 이렇게 보여주고 흥분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 영화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침대 밑에서 팔을 벌리고 이렇게 딱 누워서 표정을 바라보는 그 표정이 마치 이 글을 보면은 희생 제의를 치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항상 목에 카라를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악마의 느낌. 결국은 오빠의 악령이 자기에게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제대로 못 살았고, 오빠의 악령을 떨쳐내는 방법으로서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 방법으로 결국은 스티븐을 유혹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컴플렉스, 불안, 고통, 이걸 이겨내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결국은 프로이트로 해석하면 딱 맞는 이런 영화더라고요. 이걸 정신분석학자가 설명을 하니까 딱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를 보실 때 인물의 심리가 잘 해석이 안 되면 정신분석학으로 분석하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한국 감독 중에는 박찬욱의 영화가 굉장히 유용하고요. 한편으로 홍상수 영화 역시 정신분석학으로 캐릭터를 이해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영화 비평에서 정신분석학을 활용할 때는 이렇게 인물들의, 캐릭터들의 심리, 행동 이유,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화 감독의 심리 또는 작가론을 쓰면서 그 감독을 분석할 때 정신분석학을 사용합니다. 가령 왜 특정 감독은 특정 이야기를 반복하는가? 왜 특정 감독은 저런 식의 상황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가? 가령 왜 임권택은 한국전쟁이라는 어떤 상처로부터 계속적으로 피하려고 하는가? 왜 박찬욱은 가톨릭이라는 종교를 계속적으로 심하게 공격하는가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감독이 살아온 생애와 그가 겪은 일들과 영화를 동시에 보면서 그런 영화를 만든 감독의 심리를 분석하는 작업, 감독의 정신 분석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작품에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감독의 심리의 반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품에서 이런 식의 컴플렉스가 계속적으로 보여진다고 그 감독이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바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분석을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꿈이라는 게 변환되고 전치되는 거잖아요. 변형되고 왜곡되는 거잖아요. 작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깊이 있게 해서 어떻게 변형되고 전치되고 왜곡됐는지, 왜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까지 분석할 자신이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굉장한 궤변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거야말로 정말 영화에서 어떨 때 사용된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정작 사용되는 이론의 틀이 되는 프로이트와 라칸과 융과 지적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적을 제가 정신분석학에 넣은 것은 저는 그 틀 안에서 같이 작용하는, 굉장히 많이 영향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별도의 공부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